자,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12회 시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상한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이제 항상 그 수험생들에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시험이 끝나고 후회하지 말고 시험 보기 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자. 이 준비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준비 과정이. 그래서 이제 요번 시험 보면서 되게 실패하거나 좀 많이 아쉬워한 친구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된 내용이 뭐냐면, 기출 문제만 풀어봐도 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왜? 11회 문제를 보니까 너무 쉽게 나와서.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기출 문제를 보고, 아, 문제가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대충 준비를 한 사람들은 이번에 많이 아마 실패하셨을 겁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보건대 기출 문제를 분석해주고 이렇게 분석 강의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이런 패턴의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준비하려면 기본 공부를 이렇게 좀 철저히 해라 라는 취지로 유형 분석을 해준 것이지, 유형 분석만 해가지고 끝나면 그야말로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것들이라 전부 다 암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알겠죠? 그러나 우리 역사 문제는 선생님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의 인과관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사건마다 이 한 사건에 대한 분석적 접근, 개념적 접근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기출문제를 몇 번 풀어봐가지고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역을 향해서 활시를 당길 때 한번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 활시를 당긴 다음에 이걸 놔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정말 신중하고 치밀하고 또 어때요? 성심성의껏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내가 활시를 당긴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11회 문제가 워낙 쉽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내가 60점은 넘을 수 있어, 10점도 넘을 수 있어, 이렇게 그 헐렁한 준비 이 정도 당기다가 나중에 어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선생님이 언젠가 전에 그 분석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북한산이나 이런 그 설악산, 지리산 이런 따위 산들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동네 뒷산만 즐겨 다니던 사람들은 높은 절벽이 있는 산을 만나면 죽음입니다, 죽음.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준비를 좀 철저히 하면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잘 써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12회 분석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12회 분석 강의를 하는 이유도 문제가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패턴에 유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기본기를 잘 닦아놔야 항상 문제가 어떤 내용으로 나오더라도 유형이 바뀌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알겠어요? 언제든지 그런 새로운 유형에 내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분석 강의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 강의는 그동안 선생님이 쭉 해왔다시피 제 강의를 이미 들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지 잘 아실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이 강의를 접한 사람들도 여기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보십시오.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보면은 12회 문제가 되게 이제 50문제 가운데 시기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50문제 중에 11문제가 나왔으니까 거의 20% 이상이 나온 셈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시기와 관련된 문제는 그것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건 공무원 시험이건 수능 시험이건 어느 문제든 간에 역사가 시간 학문이기 때문에 시간 계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사건을 분석하고 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시기를 묻는 문제들은 항상 기본이다라는 것을, 이 명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연대를 단순히 외우는 것 이외에도 사건의 인과관계, 전후관계, 선후 순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 이제 11문항이나 되는 이 시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물에 관한 문제들은 이미 문제를 풀어보신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쯤은 다 머릿속에 남아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의 주인공인 인물은 7문항 나왔어요. 적지 않은 문제가 나온 셈이에요. 50문제 가운데 7문제가 나왔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 중에 원효와 관련된 문제, 최충과 관련된 문제, 그죠? 또 조선 성조에 관련된 문제, 실학자 홍대용과 이익에 관련된 문제. 이 실학자 홍대용과, 그러니까 중사학파 실학자의 선구인 홍대용, 중노학파 실학의 선구인 이익, 그죠? 이익이 제자들을 많이 길러가지고 성학파를 양성했죠. 이런 사람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문항은 한 문제예요. 근데 한 문항 안에 사람이 2명 나오니까 실제로 체감되는 인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는 느낌은 어때요? 훨씬 더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이보다 이제 한술 더 뜨는 게 뭐야? 바로 이런 문제들이죠. 역사의 라이벌. 이거 8명이나 나왔어요. 문항은 한 문제인데 근초고왕, 고국원왕, 그죠? 뭐 신채호, 또 뭐 이승만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한 문제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야, 이거 인물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 역사의 어떤 사건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 인간 가운데 어떤 개인의 업적, 개인의 성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은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하면서 항상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공부를 그렇게 하시란 얘기야. 지금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에 출제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인물이 나오면 아, 묘청이 나왔다. 그럼 묘청이 뭘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업적이나 성과나 알겠어요? 역사적 사실들을 관련된 사실들을 잘 공부할 때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자. 그런 얘기지. 이 사람들 나왔으니까 또 나올 것이다. 물론 또 나옵니다. 또 나오긴 하지만은 알겠어요? 공부를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한 그런 분석 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영식이 나왔고, 홍영식, 그죠? 예, 미국의 보빙 사절단 부사로 갔던 홍영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또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인물 관련 문항들이 7문항 나왔지만 7문항 이상의 그런 체감, 그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관련 문제는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한 4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원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의주지방 관련된 압록강 이쪽 저쪽.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서희가 설치한 강동육주가 있는 이 지역. 또 뭐 중강 개시와 후시가 함께 열렸던 그 지역. 알겠어요? 이렇게 의주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동학의 격전지와 관련된 문제들. 알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강서대묘가 있는, 그러니까 문화재와 관련해서 강서대묘가 평안도 어디쯤이냐, 이렇게 평안도 지방을 보여주고 이곳과 관련된 문화재를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강서 지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역 관련 문제들이 4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 문화재 문제가 갈수록 그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특강을 아예 그냥 그림들을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 있는 문제들 그냥 샤그리 다 보여주려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 아, 이거 언제 다 찾아봐. 이거 찾아보고 공부하기 정말 힘들어. 그리고 머릿속에 잘 남지도 않아. 이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대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문화재 관련 문제들이 7문항 나왔는데 요거는 이따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가면서 선생님하고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제도 관련 문제들이, 예, 제도 관련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하나의 사실로 또는 사건으로 분류해 버리겠지만 이번에는 전체 50문항 가운데 특별한 제도들, 가령 뭐 노비제도, 골품제 이런 것들이, 토지제도 이런 것들이 8문항이나 나왔으니까 상당히 제도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도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골품제와 관련된 문제 이게 꽤 까다롭게 나왔죠. 그래, 안 그래? 옷 색깔, 관등은 높낮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 안에 담겨 있고, 그 다음 이제 신라의 토지제도 역시 노구와 관련된 거, 그리고 고려의 여러 가지 사회 시설과 관련된 문제들, 고려의 가족제도, 이거 선생님이 꼭 나온다고 얘기했죠. 늘 나옵니다. 해마다 빠지지 않고 한 회 한 회 거듭될수록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다 나와요. 알겠죠? 항상 이제 그 기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17세기 외란 이후와 외란 이전과, 그죠? 고려건, 조선 전기건 똑같다.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외란 이후보다 훨씬 더 높았다. 역시 이번 회에도 예, 고려시대 여성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군역제도가 쉽지 않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 통시적인 지방행정제도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기타 이제 노비제도, 그 다음에 과거제도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평범하게 나오지 않고 꽤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굉장히 어려웠어. 막 혼비백산할 정도로 이렇게 체감 난이도가 꽤 높았었는데, 예, 이런 문제들이,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회에서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제도 문제들이 만만치 않게, 녹록치 않게 수준 있게 나왔다라는 점.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난이도를 높여주는데
기여한 그런 문제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기타 이제 늘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특정한 팩트, 사건, 사실들이죠. 자, 선생님이 다시 강조합니다. 거의 모든 역사가 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다 사건들인데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마구 외워 제끼려고 하지 말고 사건의 뭐라고요? 원인, 전개 과정, 결과, 영향, 성격 이런 식으로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분석적 접근. 오케이? 그렇게 사건 간의 관계라든지 또는 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적으로 알아두시면 문제가 유형이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알았어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개념들을 잘 알아두시고 사건에 관련된 알겠어요? 개념적 접근, 분석적 접근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 단체. 선생님이 이제 이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인물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죠? 넓게 말하면 사람들인데 사람 가운데 개인이 인물이라면 예, 집단, 단체, 세력, 정치 세력 또는 계층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시간과 인간이다 결국은. 알겠어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붕당, 백정, 붕당과 관련된 문제 나왔죠? 백정 관련 문제, 광복군 단체에 관한 문제, 한국 광복군, 그 다음에 이제 조선물산, 예, 물산 장려 운동에 관련된 물산 장려와 관련된 단체. 이렇게 해서 총 5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더랬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분석에서 봤다시피 결국은 예, 그 한국사 능력시험 1급 고급이 갖고 있는 어떤 정형성이 이미 마련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난이도 조절을 아직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너무나 쉽게 낸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뭐 어렵게 내버린다든지 하면은 정말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혼미백산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한국사 능력시험이 한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역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키려면 한국사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한국사 능력시험에 대한 출제 기준을 명확히 그 잡고 알겠어요? 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정말 공부를 맛이 난다. 이 정도는 해야 내가 고급이지. 내가 고급 받았어? 1급 받았어?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정도 난이도를 유지하면서도 그 너무나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게 또 너무나 쉬운 문제가 마구 쏟아져서 야 이거 공부 하나마나 다 맞겠는걸? 열심히 하면 나나 열심히 하지 않은 쟤나 똑같아 버리면 사람들이 너무나 김이 빠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이도 조절을 잘 하고 예 출제를 잘하면 문제가 좋은 문제가 많이 나오면 알겠어요? 공부를 할 맛이 좀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의 출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들 점수 가지고 합격시켜 떨어뜨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좋은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태에 대해서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잘 기억하고 오랫동안 잊지 않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 문제 한번 보세요. 화폐 그 그림 나온 문제 있죠? 10,000원짜리.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고 세종대왕과 관련된 문제 알겠어요? 혼천의와 관련된 문제 또는 뭐 이런 그림들을 보여준 문제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 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돈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안에 역사성이나 문화가 알겠어요? 역사적인 의미나 문화적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들이 담겨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인식시켜주고 각인시켜준 앞으로 시험 그 문제를 본 사람들은 절대 아마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본 순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정말 좀 그 신경을 많이 써서 문제를 출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 봤습니다. 이런 그 방식에 의거해서 이제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하나하나 예, 풀어가면서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말이죠. 50문제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답만 불러주고 하면 금방 끝나겠지만 다시 또 우리는 이것을 어때?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는 뭐지? 여기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빨리 우리가 헤매지 않고 답을 찾지? 이렇게 답을 찾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소에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이런 점들까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상당히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좀 끈기를 가지고 알겠어요?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안 푼 사람들은 이게 정지시켜 놓고 문제를 다 반드시 풀고 오세요. 문제를 풀고 와야 선생님과 대화가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바로 이 강의에 접한 사람들은 다시 50문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항을 분석해보고 문제 해결력을 찾아가는 방식이 어떤 그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야 진정한 그
기출 분석 강의의 맛이 나겠죠? 오케이? 들어갑니다. 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다음 유물이 처음 사용된 시기의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이거 여러분 봐봐. 선생님이 이거 어디다 분류했어요? 시기에 분류했겠죠, 시기.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의 유형이 시기를 묻는 문제이다. 유물을 보여주고, 자, 이 유물 보세요. 빗살무늬 턱이죠. 요거 빗살무늬 다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빗살무늬 턱입니다. 밑바닥이 뾰족한 빗살무늬 턱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가락바퀴다. 실가락을 빼내는 데 쓰는 그런 도구라고 했습니다. 1급한테는 정말 깔아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 2, 3, 4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 난 학생들은 야, 되게 쉽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격이 됐습니다. 이번 알겠죠? 너무 쉬운 문제죠? 자, 밭에서 조, 피, 수수 이런 것들을 재배했다. 이게 바로 그냥 답이네요. 이게 신석시대군요. 1번이. 자, 답이 아닌 것들을 보세요. 천군이 제천 의례를 주관하였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 사만의 천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말하면 언제적 얘기예요? 철기시대 얘기죠. 사만. 예, 사람이 죽으면 독에 넣어서 매장하였다. 동무덤이군요. 이것도 역시 사만이죠. 어느 시대? 철기시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책과 환호를 설치하고 구름 위에 취락을 이루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쳐들어오고 누구랑 전쟁을 하고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책을 만들고 환호를 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언제적 얘기야? 청동기 시대.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이후 얘기 아닌가요? 청동기 시대죠. 4번. 그 다음에 5번.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 알겠어요? 이것도 역시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 1번이 답이고 나머지 2, 3번은 철기시대, 4, 5번은 청동시대라고 보여지는군요. 알겠어요? 예, 문제의 수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알겠죠? 하에 해당되고 문제의 유형은 시기와 관련된 문제다. 오케이. 이미 쌤하고 함께 공부해 본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쉽게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12회 2번 문제로 왔습니다. 2번 문제.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제시문이 주어지는 그 문제의 지시문이 주어지는 것은 나라지만 사실은 이 나라에 대한 뭐예요? 어떤 사실이죠. 팩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나라인지를 어디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 주어진 문장 속에서 알아내야 돼요. 밑에 1, 2, 3, 4, 5하고 상관없이 일단 이 나라가 알아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고 해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무슨 나라인지 모르지만 현도 북쪽 천여리에 있었는데 남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주어진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알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한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예, 주어진 제시문들은, 문장들은, 텍스트들은 여러분한테 뭔가 정보를 줘요. 문제를 해결할 정보를 주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게 중요하죠. 자, 국토 면적은 사방 2천리이고 호수는 8만이다. 이런 것들도 아마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나라의 법률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거 고조선의 8조법에도 있었죠. 그래 안 그래? 고조선의 8조법뿐만 아니라 부여 법률에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는 고조선이 아니고 부여다. 왜냐? 그 다음을 봐라. 도둑질한 사람은 12배를 갚도록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웠죠? 일책 12법 그랬어요. 알겠죠? 여러분 아예 나온 김에 일책 12법은 부여와 고구려와 같은 북방민족들이 주로 12배 배상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야, 너 연필 한 자루 훔쳐가면 한 탓으로 물어줘야 돼. 그러니 함부로 훔쳐가지 마. 이런 얘기잖아. 물건이 많으니까 그래요? 없으니까 그래요?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남부지방으로 백제지방으로 오면 2배 배상입니다. 2배. 훨씬 더 완화됐죠. 알겠어요? 배상법이 훨씬 더 완화됐어요. 그래서 백제는 2배였다. 그러나 부여와 고구려는 12배 배상법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실 것. 그 다음 보세요.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질투를 하면 모두 사형에 처, 부인의 질투만 가지고도 사형에 처한 나라는 어디라고? 부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적 단서가 나옵니다. 혹 전쟁이 있게 되면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 발굽으로 기륭을 점치는데 이거 소 발굽 제자죠. 제자가 우제 점법. 이 두 가지 단서는 우리한테 뭘 보여주나요? 야, 네가 배운 부여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쫙 읽으면 이건 부여야 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부여라는 사실을 가지고 밑에 있는 5개 가운데 옳은 것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각하들이 저마다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게 부여네. 그래서 이건 뭐야? 부여는 몇 부적 연맹체? 5부적 연맹체. 마가저가 구가우가 아 사출도 가축 이름 이거 가지고 우리는 또 뭘 발견했죠? 부여 키워드는 목축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이 바로 그냥 1번입니다. 알겠어요? 자, 답이 아닌 거 볼까요? 목지구 지배자를 진왕으로 추대하였다. 이거는 사만이네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만. 고구려의 소금이나 어물 등을 곡물로 바쳤다. 이건 뭡니까? 옥저입니다. 옥저. 그래 안 그래? 사자, 조이, 선인 등 관직이 있었다. 이건 고구려의 그 관직이죠. 그 다음에 책화를 통해서 부족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 이건 어딥니까? 동해입니다. 동해. 특히 동해와 옥저는 시족적인 전통이 아주 강했다라고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역시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여러분 1급 수준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가겠어요. 자, 12회 3번 문제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딱 보니까 뭐야? 아하, 그렇구나. 지도와 관련해서 지역을 묻는 문제라고. 문제 패턴이 지역 문제입니다. 지역 문제요. 자, 여러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지금 전부 다 뭐야? 문화재를 보여주고 있지만 문화재에서 중요한 것이 이 문화재가 어느 지역에 있는 거냐라는 걸 묻는 문제예요. 그런데 1, 2, 3, 4번은 전부 다 어디냐? 여기 위에 만주 집안에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1번이 뭐냐? 1번이 무용총 접객도입니다. 알겠죠? 무용총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다고 선생님이 강조해 드렸죠? 예. 무용총, 접객도, 수렵도, 무용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손님을 접대하는, 객을 접대하는 접객도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은 그 무용총 옆에 있는 각저총의 씨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3번은 역시 만주 집안에 있는 오해분, 사오묘의 그림, 달의 신입니다. 달신.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 1월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달의 신이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제 4번은 역시 무용총의 수렵도죠.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라 알겠어요? 수렵도.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그 유명한 강서대묘입니다. 뭘로 유명한? 사신도 그림으로 유명한.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역시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왜 중을 줘야 되느냐? 사실은 1, 2, 3, 4가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들으면 쉽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강저총 어디 있지? 알았어요? 또 뭐 무용총 어디 있지? 이건 뭐야? 오해분 이건 어디 있지? 혹시 평양 근처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자 꿈을 꾸는 수가 있습니다. 시험 보다 말고.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틀린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거 하라고 하면 너무나 좌절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중증 둡시다. 내 마음이냐고? 내 마음입니다. 알겠죠? 왜 내 마음이냐고? 경험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하 이 정도 머리 쓰다가 여기서 틀렸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정도밖에 공부 안 한 친구들은 꽤 많이 틀렸겠구나라는 그런 선생님만의 감각으로 오는 거지 과학적 분석이나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야. 알았어요? 단지 선생님의 그런 경험이나 감각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주고 따라오면 아 맞아요. 앞으로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답은 5번이고 1, 2, 3, 4번은 전부 다 만주 지안 집안이죠. 집안.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4번 문제죠. 12회 4번 문제인데 다음 유물이 발견된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건 뭡니까 바로 자 이 유물을 통해서 이 문화재를 통해서 이게 어느 무덤에서 나온 건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패턴은 뭐다? 문화재를 묻고 있는 거다. 자 금방 압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기출문제도 하도 많이 봤죠.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거 누구 겁니까? 무령왕의 무덤에서 나온 뭐예요? 묘지석이죠. 그 묘지가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 묘지는 되게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산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산문으로. 똑같이 이제 무덤 안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다. 그 사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됐다. 출신 지역이 어디고 관직이 뭐고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글로 산문으로 되어 있으면 묘지라고 그러고 그냥 이게 시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묘명이라고도 한답니다. 알겠어요? 운문으로 되어 있으면 운문으로. 자 이제 우리가 무령왕 것하고 무령왕의 비하고 이 두 가지 묘지석이 있는데 이 비의 무덤에서 또 뭐가 나왔다고? 그죠? 토지신에게 이 무령왕릉을 쓴 그 땅을 돈을 얼마씩 주고 백제 왕실에서 토지신한테 돈을 주고 이 땅을 샀다. 그래서 왕비와 왕을 모셨다라고
왕비의 묘지석에 이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뭘 의미한다? 아, 이거 도교와 관련된 거다. 토지신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유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덩달아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 수준은 하입니다. 왜냐? 무령왕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무령왕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어렵지 않은데, 널방을 벽돌로 짰다.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압니다. 알겠죠? 나머지 보세요. 나머지. 모주림 천장 구조는 이거 고구려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나타난,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에서만 나타나지만 발해가 이제 고구려 계통의 발해가 이런 양식을 이어받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저 중앙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도 역시 모주림 구조는 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봉토주의의 12지 신상을 둘렀다. 이런 언어적 표현이 나오면 이거 언제 거라고? 통일신라 겁니다. 통일신라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김유신묘죠. 예, 12지 신상을 조각한, 알겠어요? 김유신묘,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한 보호석 봉토주의의 보호석에다가 12지 신상을 조각한 그런 무덤은 그 뒤 고려 조선시대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고구려의 초기 무덤 양식을 계승하였다. 고구려의 초기 무덤 양식을 계승한 것은 여러분 백제 어디라고요? 백제 석촌동 고분군이죠. 오케이? 좋아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석촌동 고분군을 통해서 백제는 고구려 계통을 이어받았다. 고구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백제의 그 왕족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유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나무 덧널 위에 넷돌을 쌓은 후에 흙으로 덮었다. 이거는 언제적 얘기냐? 삼국시대 신라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이후의 신라 무덤은 되게 화장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12간지상을 조각한, 알겠어요? 그럼 봉토를 두른 봉토주의 그 보호석에 12신상을 조각한 그런 돌방 무덤이 많고요. 나머지 이제 삼국시대에는 이렇게 돌무지, 덧널 무덤, 무덤의 규모가 방대한, 그래서 유물들이 많이 훼손되지 않고 발굴이 많이 되는 천마총과 같은 그런 무덤이 있다라고 배웠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수준은 하에 해당되는 것이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 어렵게 보면 안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5번 문제는, 자, 이 5번 문제는 지금 보십시오. 문화재를 보여주고, 역시 이 문제도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인데 엄밀히 구분하자면 이런 문화재들이 언제 거냐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1번은 고구려 거죠. 고구려.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선생님이 쓰지 않겠습니다. 2번이 뭐냐? 2번 이거 어디 거야? 발해 겁니다. 발해. 발해는 삼국시대가 아니죠. 지금 삼국시대 불교 문화유산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알겠어요? 발해는 남북국 시대입니다. 삼국 이후에 통일신라와 북쪽의 발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틀렸어요. 알겠어요? 문화재와 뭐가 결합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시기가 결합된 문제. 알겠죠? 이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 이름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알겠어요? 이게 몇 개가 있죠? 우리나라에. 삼국시대 특히 많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익산, 미륵사지석탑.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과 관련되냐 하면 뭐라고? 미륵신앙과 관련된다는 거. 오케이? 미륵사지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미륵신앙이죠.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 문제가 유형이 패턴이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본질을 알고 있으면 이건 미륵사지 석탑이다. 이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다. 라는 본질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아무리 꼬이고 패턴을 아무리 뒤틀어도 여러분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유형에 익숙해져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본질은 이런 내용이니까 이 본질적 내용 공부를 착실하게 기본기에 충실히 잘하자.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은 이제 딱 보면 그림이 눈에 익어야 돼. 이건 뭐야? 그 백제의 가장 빼어난 미를 보여주는 또 일본 석탑에 영향을 많이 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랍니다. 알겠어요? 선생님도 이제 지금은 모 대학 역사 교수를 하고 계신데 친구예요, 친구. 같이 이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야말로 돌탑 앞에서 찍으니까 돌 삼형제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썰렁했나요? 하여간 돌이 아니라 사실 이 부여 정림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정림사 5층 석탑은 돌탑이지만 참 여인의 향내가 납니다. 그렇게 우아하고 세련되고 여인도 아주 8등신 미녀처럼 키가 훤칠하게 5층이니까 키가 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 옥계석을 좀 보십시오. 옆으로 이렇게
쭉쭉 나온 이게 옥계석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옥계석이 다른 탑들에 비해서 석가탑이나 이런 것들 아주 그냥 깎아놓은 미, 어떤 계산된 미라면 이쪽 어때요? 아주 여유 있는 그야말로 백제 사람들의 우아하고 세련된 그런 미래입니다. 이게 아시겠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인을 두고 우리가 사진을 찍자 하고 이제 그때 그랬는데 야, 돌 3개가 서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썰렁했지만 답은 하여간 2번입니다. 2번. 오케이? 역시 이 문제도 어때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예. 6번 문제죠, 6번. 선생님 볼 때는 6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렵냐? 내용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골품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골품제를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골품제. 칠판에 좀 정리를 할게요. 우선 이제 진골, 육두품, 그죠?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있는데 사두품 이하는 평민화 돼버렸죠. 섬이나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오두품까지, 사두품까지를 따지는데 진골은 신라의 관등이 17관등으로부터 어디까지? 1관등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관등 총 개수는 1관등까지 있다. 17개가 있다. 그런데 진골은 문제는 뭐냐? 진골은 뭐든지 다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골은 신분 상승에 전혀 제한이 없다. 뭐든지 다 해먹을 수 있다. 17관등부터 1관등까지 다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육두품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육두품은 쉬워요,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육두품은 6일은 6관등까지 올라간다. 6관등. 그래서 1관등은 뭐예요? 이벌찬. 알겠어요? 6관등은 아찬. 알겠죠? 그리고 오두품 어디까지? 오두품은 5, 20, 10관등까지 올라간다. 10관등. 10관등은 관직명이 뭐냐? 대나마다. 알겠어요? 그리고 사두품은 12관등까지 간다. 12관등. 이렇게 관직의 상한선이 이렇게 신분별로 관직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답니다. 상한이 없이 끝까지 올라가는 게 뭐라고? 진골이고 육두품은 어디까지? 6일은 6, 5, 20, 4, 3, 12 이렇게 하자 이거야. 알았어요? 내가 제일 싫은 게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유치하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두품은 6관등, 오두품은 10관등, 사두품은 12관등인데 12관등에 해당되는 게 대사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17개를 다 외울래요? 이 4가지만 외울래요? 선택해. 알았어요? 4가지만 외우겠죠? 그럼 뭐야? 이벌찬, 아찬, 대나마, 대사를 외우는 수고는 활시위를 당기는 거다. 알았어? 이 시위를 당기려면 집중하고 외우고, 알겠어요? 또 뭡니까?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선이 있다. 상한선이. 17개를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 알았어요? 그래서 1관등 뭐라고? 이벌찬, 6관등 뭐? 아찬, 10관등 뭐? 대나마, 12관등 뭐? 대사인데 자, 지금 이 문제가 선생님이 어렵다고 한 이유는 이것만 물었으면 괜찮아. 여기다가 옷 색깔까지도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 문제의 난이도가 어때? 몇 개를 물었습니다. 하나 문제 안에 묻고 있는 각도가 여러분한테 요구는 각도가 몇 개씩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가 극상에 올라갑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아요. 관등에 따라서 관직지출의 상한선이 있다. 육관등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육두품 어디까지 올라간다. 오두품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거 다 아는데 아는 내용들 몇 개들이 결합돼서 봐봐 이거. 자, 그럼 옷 색깔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옷 색깔은 여기 1관등에서 5관등까지는 뭐야? 자색. 6관등에서 9관등까지는 뭐? 비색. 10관등에서 11관등까지는 뭐? 청색. 12관등 이하는 뭐? 황색. 이렇게 옷 색깔은 신분에 따라서 달라져요. 관직에 따라 달라져요. 관직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관직도 어떻게? 이렇게 자비, 청황 이렇게 달라진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더 짜증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씩 맞춰봐야 돼. 일단 첫째, 가, 나 해가지고 뭘 묻고 있어요? 요건 말이야. 여러분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그 출제위원들의 수입니다. 자, 봐봐. 가는 뭐냐? 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가에다가 가로를 떡 해놓고 이게 이제 가의 관직명이 관직명이 파진찬입니다. 파진찬. 잡찬과 대하찬 사이에 파진찬이 있죠.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 진골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여기가 진골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관직이라는 걸 생각하면 돼. 알겠나요? 그 다음에 6관등부터 어디까지? 6관등부터
예, 육관등까지는 누가?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육관등 완찬이고, 그 다음에 십관등이 이게 이제 경계선이죠. 이게 뭐라고? 대남하다. 나가 대남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대사는, 예, 이렇게 육두품은 아찬까지. 그 다음에 오두품은 십관등 대남하까지. 사두품은 십이관등 대사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범주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보세요. 1번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가 관등의 관리는 청색의 관벌이 맞아 틀려.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죠? 가 관등의 관리는 무슨 색? 자색. 그래야 되잖아.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통과했을 거야. 그 다음 보세요. 가 관등은 집사부 중식에 오를 수 있었다. 여러분, 집사부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언제야? 통일신라 중대입니다. 그래 안 그래? 상대등 대신 집사부 중시가 수상을 맡았다. 그런데 그 녀석은 신분이 뭐다? 무열계 진골 귀족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나 관등은 육두품의 승진 상한선이었다. 나 관등은 육두품의 승진 상한선이냐 오두품이냐? 오두품이잖아. 그래 안 그래?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예. 나 관등은 오소경의 관직에 오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오소경도 그래 안 그래? 수도가 경주가 신라의 중심에 있지 않고 너무 동남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 수도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예. 통일 전에 있던 동원경 말고 북원경, 서원경, 중원경, 남원경, 금강경 이렇게 오소경을 뒀는데 그 오소경이 어떻게 했어요? 예. 옛 고구려의 귀족, 옛 백제의 귀족, 옛 가야의 귀족 이렇게 귀족들을 옮겨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을 옮겨 살기 위해서 지방 세력의 중심지를 만들고 그 귀족들을 통솔하고 그 귀족들을 관찰하고 또 감시하고 오려면 귀족보다 높은 최고 귀족들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 말이야. 여기도 당연히 진골 귀족이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렸어요. 나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가, 나, 관 등은 중위제의 대상이 됐다. 이게 이제 개념상 어려운 개념이야. 중위제. 알겠죠? 이 중위제는 뭐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진골 귀족보다 여기 있는 이놈들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이 지금 여기 딱 왔어요. 나 지금 여기 올라온 지 아찬된 지 지금 10년 됐어요. 내가 일도 훨씬 많이 해요. 얘보다. 알았어요? 나 승진 좀 시켜주세요. 근데 승진 안 시켜줄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능력도 뛰어나, 싸움도 잘해, 전략도 잘 세워. 알았어요? 임금한테 충원도 잘해, 책도 잘 읽어, 해석도 잘해. 이런 놈을 승진 안 시켜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알았다. 너 아찬 가운데 한 단계 더 높은 중아찬 해라. 저 중아찬 한 지 또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냐? 중중아찬 해라. 또 삼중아찬 해라. 이렇게 해서 앞에다 중점 하나씩 달아주는 거야. 알았어? 중아찬, 중중아찬, 삼중아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이 비겁한 진골놈들이 육관등 아찬직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알겠어요? 관 위를 등 위를 계속 중첩되게 만들어서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병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소위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하사가 되고 중사가 되고 상사가 돼도 상사도 어때? 1등 상사, 특등 상사, 무슨 상사, 주임 상사, 무슨 상사 해가지고 절대 안 올려줍니다. 이게 바로 뭐야? 중위제야. 이해했어요? 감 잡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문제가 풀려요. 그죠? 그래서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어. 알겠죠? 아마 지금까지 잘 달려온 사람들이 여기서 혼비백산하고 정신을 많이 까먹고 이거 되게 어렵네. 이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알겠나요? 네. 답은 뭐였습니까? 답은 2번이 답이죠. 2번. 가관등. 그러니까 가관등은 진골이니까 집사부 중시직에 오를 수 있다. 당연하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무엇에 관한 문제였다고 그랬나요? 제도에 관련된 문제죠. 그죠? 신라의 신분제도와 관련된 골품제도와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난이도가 있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왔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인물에 관한 그런 문제네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인물에 대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 여기서 벌써 감 잡았겠군요. 당나라로 유학 가던 중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먹기 달렸다. 알았어요? 일체유심조 이거
뭐 복덕방에 언니가 많이 써있죠. 옛날 어른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 달렸다. 그럼 어때? 마음을 잘 써야지. 이거 글자만 걸어놓고 말이야. 마음을 개떡같이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알았어? 일체유심주니까 어때?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달렸으니 마음을 잘 써라. 마음먹게 달렸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죠? 자, 여러분. 지난밤 그 갈증을 느꼈을 때 해골바가지 속에 든 물인 줄 모르고 그냥 꿀맛을 느끼면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더기가 드글대는 해골바가지 속에 있는 물을 내가 그렇게 마셨다. 그러니 이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은 변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뭐가 변했냐?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다 토했다. 알았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 중요하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일체유심주 아닙니까? 화엄사상을 쉽게 풀이하여 무예가를 짓고 이를 중생의 교화에 활용하였다. 여러분, 중요한 점이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뭐냐? 화엄사상 그러면 우리가 의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의상. 의상에 화엄사상이 어려워. 알겠어요? 의상도 이 어려운 화엄상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도표화시킨 게 바로 뭐라고? 화엄일승법계다라고 그랬죠? 그걸 더 쉽게 만든 게 바로 뭐야? 원효가 무예가를 진 거예요. 노래로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말이죠. 결국은 중생교화에 활용했다. 누구라고요? 원효입니다. 원효. 특정한 교설이나 학설을 고집하지 않고 화해와 해통을 강조하였으며 요즘이야말로 이제 화해와 해통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 너무들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 보이지도 않는 이념 때문에 말이야. 좌빨이니 또는 뭐 보수 꼴통이니 수구 꼴통이냐면서 말이지 너무들 싸우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보이지도 않는 이념 때문에 싸웁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원효의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야, 생각해봐. 너 한국 사람이지? 너 일본 놈이 너네들 싫지? 일본 놈들이 공동은 적이지? 너네들이 그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너네들끼리 싸우면 되겠냐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점 많은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점 작은 차이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효의 뭐라고요? 원흉회통사상 또는 일심사상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장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금방 이 사람이 원효라는 것을 해골바가지 물을 통해서 금방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골바가지 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당나라 유학 가다가 만변에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원효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늘 강조했어요. 이 강의를 처음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 강의를 한 번이나 들었던 사람들은 저 선생님이 강조한 게 이런 점이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자, 우리가 원효 그러면 원효라고 외우지 말고 원효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들에 익숙하자. 알았어요? 원효를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고? 신라시대에 들어와서 그 불교 이론을 체계한 사람이다 라면 원효야. 알겠어요? 화엄종의 교리를 신라 화엄종을 개창한 사람 그럼 누구라고? 의상.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나라 역대 승려에 대한 업적을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풀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거꾸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걸 익히자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청해쌍수를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다. 이건 누구야? 고려승려 진울이죠. 진울. 여러분 진울과 관련해서 진울에 관련된 언어적 표현 이거 청해쌍수 말고 또 뭐가 있죠? 도노점수, 청해쌍수. 오케이. 진울, 도노점수, 청해쌍수. 됐습니다.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 아미타 신앙, 불교 대중화. 그냥 불교 대중화 그러면 의상도 여기에 해당되고 원효도 해당되지만 관음 신앙을 토대로 불교를 대중화했다 그러면 누구죠? 의상이죠. 그러나 아미타 신앙을 가지고 불교를 대중화했다 그러면 꼭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반드시 이런 표현은 원효에만 적용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이걸 뭐라고? 전형적인 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원효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정답 아닌 것들 알아둬야 되겠죠. 인도 주변 국가를 순례한 후에 왕어 천축절을 지었다. 여러분 삼척동자단은 누구야? 해초입니다. 해초.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 교관겸수 이건 뭐죠? 의천이죠. 고려전기의 의천. 그래서 교관겸수 또는 뭐라고? 내외겸전. 마찬가지죠. 이론과 알겠어요? 교가 이론입니다. 교정에서 중시하는 게 바로 이 텍스트 경전이죠. 불교 경전이나 불교 이론이죠. 그 다음에 관은 뭐냐? 지관, 실천이야, 실천. 알겠어요? 깨달음. 알겠죠? 그래서 교관 겸수를 제창한 사람은 의천이다. 화엄 일승 법계도 이거 누구라고 그랬죠? 의상입니다. 의상. 웬만한 스님들 다 나왔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적 표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알겠어요? 공부를 한다는 게 바로 공부를 한다는 게 다름 아니야.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알아먹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 내 머릿속의 지식을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바로잡는 것. 이게 바로 공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효?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원효다. 의상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의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표현이 바뀌더라도 알겠죠?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8번으로 왔습니다. 8번.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아주 깜찍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 문제를 보여주는 양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이 나오든 신문 기사가 나오든 인터넷 검색창이 나오든 이런 사파가 나오든 신경 쓰지 말고 문제가 도대체 나한테 뭘 해결하라고 묻고 있냐,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문제를 묻는 형식, 이런 형식적 조건들, 이런 것들에 현혹당하지 말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뭡니까? 김유신한테 문무왕 8년에 시급을 주었다. 신문왕 7년에 문무 관료에게 관료전을 지급했다. 신문왕 9년에 노급을 혁파했다. 성덕왕 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했다. 경덕왕 때 다시 노급을 없어졌던 노급을 다시 부활시켰다.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신라의 토지 제도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들이죠. 그죠? 시급, 노급,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이 노급이나 시급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노급이 지급되었을 때와 노급이 폐지되었을 때와 노급이 부활되었을 때의, 알겠어요? 노급이 부활되었을 때의 왕의 권한과 신하들의 권한, 그러니까 귀족들의 권한이죠. 귀족이라고 바꿉시다. 귀족들의 권한을 비교해 봤을 때 노급이 지급되면 야 김유신, 내가 너한테 시급을 주었으니까 이 시급에서 네가 뭘 해라? 시급을 주면 어때요? 거기서 조세를 징수하고, 그래 안 그래? 노동력을 징수하죠. 그래서 여기도 어때요? 조세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징발해.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 시급 지역 안에 있는 사람과 재산을 노급을 받은 귀족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김유신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왕권보다 귀족권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무왕 때만 해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무왕 때만 하더라도 삼국통일에 공을 많이 세운 김유신을 우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귀족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왕권을 절대화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신문왕. 본색을 드러내죠. 그죠? 그래서 신문왕 때 어때요? 노급을 폐지합니다.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고 귀족권이 약화된다. 우리가 이 때를 뭐라고 그러죠? 신라 중대라고 하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중대는 특별히 왕권이 전제화된 시기다라고 얘기잖아요. 그 왕권 전제화 방편으로서 야 앞으로는 아무한테나 귀족한테 주던 노급을 다 없애겠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한 놈한테만, 일하는 관료들에게만 관료전을 주겠다라는 의미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하고 전부 다 신문왕 때죠. 왕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신문왕 때 얼마나 왕권 전제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특히 토지, 우리가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경제적 기반 그랬죠.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토지 제도를 혁파함으로써, 알겠어요? 왕권 강화에 이바지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덕왕 때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유사 이래로 왕이 농민한테 이렇게 직접 땅을 가져라 라고 준 것은 성덕왕 때랍니다. 그래서 성덕왕 때 이 성덕왕을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우리한테 땅을 주신 임금님 해가지고 성덕왕이 돌아가자 그 성덕왕을 위해서 전 국민들이 구리 모금 운동을 했는데, 그 구리 모금 운동 하다가 어떤 아낙네가 아이고 저희들은 드릴 구리가 없는데 어떡해요. 혹시 필요하다면 연연이나 좀 데려가세요라고 자기가 얻고 있는 자기 딸내미를 준다고 농담 삼아 농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 종 만들다가 말이야, 종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신탁을 해봤더니, 서양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말하면 신탁이죠. 신탁을 해봤더니 야, 이 종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어린아이를 삶아서 넣으라라는 계시가 있었대. 그래서 지난번에 구리 모으기 운동했던 그 중이 딸 준다고 했던 그 아낙네를 찾아가지고 야, 너 딸 준다고 그랬지 내놔 해가지고 뺏어다가 집어넣었답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 그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종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삶았을까?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보기도 하고, 또 성덕대왕을 위해서 종을 만드는데 과연 그런 행위를
어린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한테 땅을 나눠주신 성덕대왕께서 자기 종소리 내게 한다고 어린아이를 삶아 넣는 걸 과연 허락하셨을까? 알았어요. 그거는 하나의 소리의 신비로움을 나타내게 한 전설일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추정합니다. 알았어요? 나도 잘 몰라. 내가 그때를 안 살아봤으니 어때 할 겁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본다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서 이제 누군가가 그 만들어낸 얘기이고 사실은 너무나 종소리가 아름답고 그 종소리의 은은함이 애미 때문에 이래서 애밀레 이렇게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문제를 풀다가 지금 본질에서 어긋나가지고 딴 데로 빠져버렸는데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덕왕 때 정절을 지급했고요. 그러나 이제 신라 하대로 접어들 경덕왕 무렵 알았어요? 다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권이 부활됨으로써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권이 강화됨으로써 신라 하대로 돌입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뭐냐? 3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갑. 기역은 조세 징수권과 노동력 징박권을 준 거예요. 그죠? 조세와 노동력을 동시에 지배했다. 여러분 다 압니다. 1급이니까. 니은을 보세요. 니은을 통해 국왕 권한 강화 뒷받침했다. 그죠? 니은 이렇게 관료제를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면 왕권이 강화됐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야. 알겠나요? 이 사실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요 내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리을의 목적은 왕권 강화, 농민 경제 안정에 있었어. 그죠? 성덕왕이 이렇게 토지를 농민한테 준 것은 농민 생활이 안정돼야 국가도 농민한테 세금을 걷어들인다. 오케이. 항상 그렇습니다. 왕권이 강하면 왕은 항상 귀족이나 관료들의 편을 들까요? 농민들의 편을 들까요? 농민들의 편을 듭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국가의 힘이 강하면 농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농민들이 편안하고 농민들의 생계나 농민들 경제가 안정돼야 국가는 농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국가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국가가 아닌 특정한 놈들이 돈을 벌거나 재산이 특정한 소수한테 집중되거나 재벌이라든지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이라든지 조선 후기의 살림 양반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지난 역사 속에서는 이걸 뭐라고 배웠죠? 대토지의 사유화 이렇게 배웠죠. 똑같아요. 주식시장이나 토지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소수 사람들이 다 독점해버리면 다수가 망해. 다수가 망하면 국가가 붕괴돼. 알았어요? 역사에서 배우라는 게 뭔데? 그런 거 배우라고 하는 거 아닌가? 역사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도 바보처럼 불나비처럼 말이야. 불나비가 불이 뜨거운 줄 알면서 자꾸 불 속으로 다가듭니다. 알았죠? 그런 것처럼 돈에 환장들 해가지고 말이죠. 국가가 망하고 우리 민족사가 잘못하면 망가질지도 모르는 그런 길로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성공부를 열심히 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훌륭한 역사적 인물들이 되어 주십시오. 알겠죠? 자, 무도 맞는 겁니다. 미음에서 왕권이 약화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죠? 노급이 부활되면 이렇게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권이 세진다라는 것을 이 관계를 알면 되는데 난이도가 어때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중쯤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맞추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왔군요. 9번 문제. 자, 다음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칙령. 자, 어떤 칙령인지 볼까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울릉도를 울도라고 이게 딱 나오면 이거 울릉도가 독도 문제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답도 과연 금방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야. 꽤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언제적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단서가 뭐냐? 단서가 개국 504년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개국 504년은 우리가 갑오개혁 때 개국기원이라고 했죠. 갑오개혁 때 개국기원을 사용했다는데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뭘 했느냐? 자, 갑오개혁을 개국 504년 이렇게 불렀어요. 알았어요? 그럼 개국 원년은 뭐야? 개국 원년은 쫙 올라가서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것을 뭐라고? 개국 원년으로 삼자. 개국 1년, 2년 하다 보니까 1894년 되면 개국 504년이 된다 이거야. 알겠죠? 503년이군요. 선생님이 덧셈을 못해요. 알겠죠? 지금 문제에 나온 게 개국 504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개국 504년은 1895년이라는 얘기야 지금. 아, 그렇구나. 1895년
울릉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누구에 의해서 고종임금에 의해서 행해졌구나라는 사실이 칙령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고요. 자, 아예 나온 김에 보세요. 나온 김에. 그래서 우리는 개국을 연호라고 하지 않고 알겠죠? 개국기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1896년에 바로 그 이듬해인 1896년에 우리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건양 원년이 됐죠. 그래 안 그래? 건양 원년이 됐고 그 이듬해 건양도 1년밖에 쓰지 않아. 알았어요? 그 이듬해 1897년에 바로 또 뭘 하느냐? 1897년에 예, 광무 개혁을 단행하고 연호를 광무라고 해. 그래서 광무 원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07년에 예, 1907년에 고종 임금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헤이그 특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때부터 뭐야? 자기 아들 순종이 왕이 되고 순종한테 왕위를 양해해주고 물러나서 연호가 바뀌죠. 이걸 뭐라고? 융희 원년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므로 이것도 선생님이 강조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좀 잘 알아두자. 알겠죠? 이걸 알고 있어야 시험에 이게 안 나와도 이게 몇 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알겠나요? 융희 3년에 우리 대한제국이 망했어. 맞아 틀려? 맞잖아. 융희 원년이 7년이니까 8년이 융희 2년, 9년이 융희 3년, 융희 4년이네요. 알겠어요? 7년이 원년. 선생님이 이 계산을 잘 못해요. 융희 4년에 망했네. 1910년에 망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는 몇 년 이렇게 나오지 않고 건양, 광무, 융희, 지금 뭘로 나왔나? 개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개국 몇 년이? 1895년이다. 504년이. 요걸 알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알겠죠?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아 이거 뭔 소리야. 어떻게 답을 고르라고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가 쉬워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볼 때는 난이도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에서 상이에요. 알겠죠? 이건 뭘 묻고 있는 문제야? 울릉도와 관련된, 울릉도 독도와 관련된 사실을 묻고 있는데 그 언저리에 있는 사실들을 지금 보여주고 자, 너 울릉도 독도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건 묻고 있는데 알았어요? 문제는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연대였다. 왜냐? 봅시다. 관보에 게재되어 국내에 공포되었다. 다 맞는 내용이야. 일일이 하지 않겠어요? 독도를 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기하였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국제법상 근거가 된다. 제정된 날을 기념하여 울릉군 조례로 독도 날이 지정되었다. 라고 하는데 다 맞아요. 문제는 뭐냐? 이게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켜서 예,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발표됐다. 아니야.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해서 다케시마가 죽도죠. 그죠? 뭐라고? 다케시마라고 하죠. 이 다케시마라고 해서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 것은 언제적 얘기야? 1904년부터 1905년 러일 전쟁 중이에요. 러일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것이 개국 504년이 1895년이면 애하고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요거 문제야. 그러니 여러분 쉬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게 다 맞는지 확실하게 몰라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이거 우리가 울릉도 독도 문제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잖아.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말이야. 예. 안용목까지 알면 참 이쁘고 다행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죠? 독도 날이 언제다 이걸 누가 합니까? 관보에 이게 게재돼서 공포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알겠나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시기를 따져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또 하나 선생님이 이건 개인적으로 어려운 건 뭐냐? 과연 이것이 국제법상 근거가 되느냐라는 것은 이건 법적인 문제야. 알았어요?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내법이 국제법상 적용되느냐라는 것은 알겠어요? 아직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는 모양인데 이게 과연 답이 맞느냐라는 문제까지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거야. 그래 안 그래? 우리 국제법이나 우리 국내의 법이 국제법에서 실효성을 갖느냐라는 문제하고 지금 직결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외교부에 들어가려고 외무고시라든지 행정고시라든지 이런 그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특히 3번에다가 답을 쳐놓고 헤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알겠어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답은 어쨌든 확실하게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이야. 알겠어요?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왔습니다. 10번. 자, 10번 문제도 역시, 예. 발해와 관련된 문제죠. 발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알겠어요? 사실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쉬운 것은 뭐냐? 이 내용 안에서 발해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려면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느냐? 이거 보십시오. 요동에서 일어난 나라다. 고구려 북쪽 땅을 병합했다. 이건 뭐야? 만주, 도나현, 동모산에. 그래 안 그래? 만주에서 일어났죠.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죠. 도나현,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죠. 고구려 유민들이 끌고 나라를 세웠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고구려가 이 땅을 다 차지했죠. 요거 가지고 요걸 보니까 발해구나라는 것을 유추해야 됩니다. 또 뒤에 볼까요? 예. 신라 더불어 경계를 맡은, 그때 남쪽에 신라가 있었구나.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남쪽에 신라, 북쪽에 발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남북국이라고 한다. 이 북국을 지금 묻고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발해를 찾은 다음에는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발해와 관련된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자, 여러분, 관청 중심 수공업과 소수공업이 발달했다. 이건 언제적이야? 소가 있으니까 고려시대 수공업이에요. 알겠어요? 조선시대는 안 됩니다. 조선시대는 향소 부국이 다 소멸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예, 다른 것을 가지고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이 한 가지만 공부해서 안 돼요. 다 연관돼 있고 또 문제가 짜여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 이런 사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처럼 유형이나 기출문제만 풀어가지고 바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사 문제는 좀 다르죠. 그런 면에서 반농사가 중심이고 당연합니다. 반농사가 중심이었고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도 행해졌다. 그렇죠. 벼농사 언제부터였어요?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학생 중에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벼농사. 예, 이모작하고 벼농사를 헷갈리면 안 돼. 이모작은 고려 말기에 일부 남부지방에서 처음 시작되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전국으로 확대돼서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모작과 벼농사를 헷갈려버리면 한 번 헷갈려버리면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시행됐고 부여나 발해는 우리 한반도 북쪽에 알겠어요? 대륙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벼농사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다. 일부 벼농사도 행해졌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디귿. 모피,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을 주로 수출하였다. 여기서 이 자기가 유명하죠. 발해자기. 광택이 나고 가벼운 발해자기는 당나라 사람들도 당삼채라고 이제 당나라도 당나라도 자기가 아주 유명한 자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자기는 명품이 하면서 발해자기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발해입니다. 발해. 맞아요. 리을. 금입택이 유행하자. 예. 또 뭐 금 사용을 억제하는 교서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 금입택은 통일신라 시대 전성기를 지나서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이제 신라가 최절정기를 누리고 안압지, 포석정 만들어서 그야말로 귀족들로 화려한 생활을 할 때 그 당시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기와집이 10만 채나 있었고 그 기와집마다 숯을 구워서 밥을 해먹었고 숯불구이 해먹었다니까 대단히 고급 음식을 먹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또 그 중에 30몇 채인가가 금입택이, 금이 들어가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금입택이란 뭐냐? 아주 통일신라 시대에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귀족 집단을 말해요. 알겠죠? 금이 들어가는 집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신라지 발해가 아닙니다. 답은 뭘까요? 니은과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이군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자, 역시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문제군요. 문화재. 여러분 그림 보면 대본에 이름이 딱딱 떠올라야 돼. 이제 이건 뭐예요? 예,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건 뭐야? 지광국사 현묘탑. 고려 말기 지광국사 현묘탑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해어의 양류관음도입니다. 해어 스님의 양류관음도. 요걸 가지고 물방울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양류관음이라는 그 이름이 이 보살이 여기에 버들가지를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원래 버들가지에 붙어 있는 이파리가 그 버들 이파리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집 앞에 버들나무가 있어서 압니다. 알겠어요? 그 버들나무가 수양버들인데 양버들, 수양버들 그래가지고 땅까지 이렇게 추렁추렁 늘어진 버들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 버들가지 밑에다가 양말 같은 이렇게 묶어놓고 휘휘 돌리면 우리 집 강아지가 막 쫓아다니면서 놀았어. 근데 그 버들가지 모습을 보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물방울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볼 때 물방울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류 관음상의 이름에서 미뤄보더라도 버들까지다. 광배 대신 버들잎을 했다. 알겠죠? 자, 가는 경천사 10층탑인데 통일신라 석탑 양식이 아니에요. 이건 언제 거냐? 원나라 양식이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리석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걸 또 만들 때 원나라 사람이 직접 와서 감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죠? 원나라 양식을 계승했다. 맞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틀렸습니다. 2번 나는 원나라 조형예술에 영향을 받았다. 요건 말이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승탑의 양식이 팔각 원당형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뭘로 바뀌었어요? 사각당형으로 바뀐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때요? 여기가 네모난, 알았어요? 네모난 사각형으로 다 바뀌었어요. 다른 거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거 보면 여주 고달산에 있는 그 승탑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때? 이 모습이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 원당이란 말이야. 알겠나요? 이 옥계석에 해당되는, 탑으로 말하면 옥계석에 해당되는 이 지붕에 해당되는 이것이 팔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뀐 하나의 변형된 승탑이라고 볼 수 있죠. 틀렸어요. 원나라 게 아닙니다. 아, 미안해요. 답은 아니죠. 그 다음에 다는 경전 이해를 위해서 불경 맨 앞장에 그랬다. 이 불경을 이해시키기 쉽도록 불경 옆에다가 그린 그림을 사경화라고 한답니다. 사경화. 알겠어요? 사경화. 요건 이제 요건 탱화죠. 그죠? 요거는 아주 큰 비단이나 또는 화선지나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려서 부처님의 그림을, 관음보살의 그림을 그려서 족자처럼 이렇게 걸어두기 위한 그런 거지 사경화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도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 거야. 함정에 빠진 친구들이. 가와 나는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제작됐다. 그렇군요. 라고 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는 맞아요. 그러나 나는 부처가 아니라 누구야? 승려입니다. 승려. 승려의 사리탑을 뭐라고? 승탑. 이건 뭐라고? 부도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 시기적으로 가 경천사 10층탑과 다 해어의 양류 관음상 두 가지는 전부 다 고려 무신집권기에 만들어졌다. 이 지광국사 현묘탑은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틀렸어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고 난이도가 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예,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 밑줄 그은 내용과 유사한 기능을 했던 기구로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기구는 이번 폭우의 이재민, 이게 시사적인 문제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재민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고려시대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했던 기구를 고른다면 제2복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빈민 구제 기금이다. 보니까 또 구제도감, 구급도감 전부 다 마찬가지죠. 요즘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재해대책본부쯤 되지 않을까? 알겠어요? 고려시대에. 그래서 둘 다 고려시대 건데 제2보 빈민구제기금, 구제도감, 빈민 재난시에 생겨난 임시기구를 말합니다. 기업과 내연이 정답이고 교장도감은 불경을 접한하기 위해서 만든 도감이고요.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은 19세기에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삼정이정청과 함께 또 뭘 했더라? 암행어사를 파견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니은이 답입니다. 알겠어요?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뒤에 문제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